안녕하세요. 베네딕트입니다. 오늘 2022년 5월 18일이네요. 지난번 비디오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면전으로 펼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좀 했었죠. 그러나 다행히 5월 9일 빅토리데이에서 총력전을 선포하지도 않았고 징병제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쉽게 스페셜 오퍼레이션을 해서 꼭두각시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던 플랜은 보기 좋게 실패를 했고, 물론 키예프 수도에서 철수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군들을 북동쪽과 동쪽으로 돌려서 카르키프 지역하고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을 계속했었는데, 북동쪽에 있는 카르키프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에 밀려서 거의 국경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에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나 러시아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전 세상이 생각했었던 것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를 하나를 접수를 못할 만큼 러시아 군이 약하다,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 전 세계에 드러나고야 말았죠. 자, 그리고 각종 atrocities, 전쟁 범죄, 민간인 학살 등등의 증거가 여기저기서 쌓여가고 있고, 앞으로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많은 장군들 그리고 푸틴까지 기소되고 재판에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 같은 pariah state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pariah state를 좀 유식한 한국말로 하면은 불가촉 천민 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 야만스럽고 너무 상대할 수 없는 국가라 격리시키고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 생각에 러시아 국민이나 푸틴 주변에 있는 올리가르크들 또는 실로비키들이 좀 들고 일어나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그나마 크렘린에 기대야 기본적인 생활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생각이 없고, 올리가르크들은 푸틴한테 잘 보여갖고 거부가 된 사람들은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이 푸틴한테 잘 못 보이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실로비키들, 그들은 푸틴 주변에 더 집결해서 자기네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푸틴을 옹호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러시아가 뒤늦게 옛 시절 스탈린, 모택동,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왕조들이 하던 것 같은 무시무시한 경찰국가 노릇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반동부자라고 가서 이르고, 그러면은 군인들이 닥쳐서 잡아가서 인민재판을 하고 자기 반성시키고, 그리고는 아우지 탄광에 데려가던가 아니면은 밭 옆에서 총살해서 죽이던가. 아직 러시아에서는 길거리에서 총살하는 데까지는 안 갔다 그래요. 그러나 지난 약 한 달 반 동안 앞서 말씀드린 올리가르크들 중에 거대한 러시아의 주식회사들의 높은 간부들 중에 약 15, 20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 중에 몇 명은 가족들 다 데리고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전쟁이 시작된 후로 약 한 달 반 사이에 근 20명이 자살을 한다? 뭔가 이상하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더더욱이 북한 같은 파라이어 스테이트로 간주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전개되다 보니까는 며칠 전에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희망한다는 공식 선언을 했죠. 노르웨이는 나토의 창립 멤버로서 원래부터 멤버고, 자, 이렇게 되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그리고 특히 러시아의 핵심인 모스크바 지역은 적으로 뺑 둘러싸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터키의 레첵 타입 에르도간 대통령이 제동을 좀 걸고 나섰어요. 자기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조인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터키 내에서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커드족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나토의 새로운 멤버를 들이려면 모든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세계 정세 속의 큰 그림을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푸틴이 목적한 바를 모두 실패를 했죠. 첫째로 쉽게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고 했으나 전면전으로 가고 후퇴를 일삼고, 그리고 모든 전선에서 실패를 하고 있어요. EU를 겁주려 했으나 러시아의 무능함과 약함만을 드러내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유럽을 분열시키려고 했으나 웬걸 유럽이 똘똘 뭉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네이토를 멀리 밀어내려고 했으나 그 정반대로 핀란드와 스웨덴이 네이토에 가입하겠다고 나서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모든 면에서 전반적인 실패를 하게 된 데는 뭔가 푸틴 쪽에 전략적 실수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거를 또 한번 나열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크라이나의 여론 파악하는데 실패를 했죠. 자기가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우리를 당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어주세요, 그럴 줄 알았죠. 그죠? 둘째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진군을 하는데 군을 세 갈래로 나눠서 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이건 뭐 장군이 아니더라도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러시아군의 작전력, 그걸 파악하는데 실패를 했죠. 네 번째, 러시아군의 전투력, 그걸 파악하는데도 실패했죠. 러시아군의 물류 공급 능력, 그걸 파악하는데도 실패했죠. 여섯 번째, 미국, EU, 네이토 등의 반응을 추정하는데도 형편없이 실패를 했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뼈저리게 실이 중국의 반응을 추정하는데도 근본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EU, 그리고 일본,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본은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과 EU 편에 서가지고 대국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 나라들에 대비해서 많은 중소국가들이, 이 중에 대표적인 예가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이 또 미소 냉전이냐, 미중 냉전 때문에도 골치 아파 죽겠었는데 라면서 입장을 애매모호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5월 12일자 Foreign Affairs Journal의 사설 하나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인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 역사적인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전환점이 뭐냐? 미소 스타일 냉전 편가르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국제사회는 결국 애너키, 무정부 상태이므로 힘으로 정복 지배 등을 위한 침략 전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구식 패러다임에서, 아니다, 이제는 법치를 기반한 세계 질서 속에서 2차 대전 정도까지나 있었었던 정복 지배를 위한 침략 전쟁 같은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역사적인 패러다임 shift,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한국 같은 중견국가들이 못 보고 있다고 좀 질타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일까를 이해를 하려면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만년의 대부분 동안 힘으로 침략, 정복, 지배, 약탈 등을 하는 약육강식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정복자들이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던 역사인 것이죠. 뭐 알렉산더 대왕을 봐도 그렇고 징기스칸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인도를 약 700년 안팎서부터 약 1400~500년까지 수도 없이 약탈하라고 사람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남자아이들은 전부 거시기를 잘라갖고 그 노예로 데려가고
사람들 껍데기 벗겨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입을 벌려서 거기다가 끓는 납물을 집어넣어서 죽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한 사람들이 그쪽 아랍 쪽에서는 위대한 정복자,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고 살았어요, 인류가. 이러던 패러다임이 약 500년 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1517년에 프로테스턴트 레포메이션이 있었죠. 종교개혁. 그래서 유럽은 프로테스턴트 노스, 캐톨릭 사우스로 갈라져서 그때부터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100년 후에 1618년서부터 48년까지 저 유명한 30년 전쟁을 하게 돼요. 그 30년 전쟁을 하면서 유럽 모든 나라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산업, 사회, 교육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지치다 못한 나라들이 우리 이러지 말고 모여서 평화협정을 하자. 이 전쟁을 끝맺자. 그래갖고 한 협정이 Peace of Westphalia라는 평화협정입니다. 웨스트팔렌 평화협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발명을 하고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아는 국익이라는 개념, National Interest죠. 국익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을 사실 한 사람이 발명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의 리슐리eu 추기경입니다. 카디널 리슐리eu. 이 양반이 국무총리 같은 거를 지냈는데 카톨릭이면서도 프랑스가 카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동맹은 북쪽에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랑 맺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죽으면 천당이라도 가지만 국가는 죽으면 그곳으로 끝이다. 다시 말해서 국익을 위해서라는 무슨 짓이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국익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sovereignty라는 개념이 또 있겠죠. 한 국가의 주권, 자주권. 아무리 큰 나라라도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하나의 나라라면은 그 나라의 sovereignty, 주권이 있다라는 개념이 이때 발명이 되고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대식 외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반영하기 시작했죠. 나라끼리 서로 대사관들을 주고받는 거. 자, 이름으로써 평화를 어떻게 지키자고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balance of power, 세력 균형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큰 나라가 있다. 또한 큰 나라가 있다. 밤낮 으르렁댄다. 이 나라가 좀 더 세졌다. 그럼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중소국가들, 어떤 국가들은 여기 붙고 어떤 국가들은 저기 붙어서 그 목적은 이 양 팀의 파워가 비슷해서 서로 감히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전쟁을 막자라는 것이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 밸런스인 것입니다. 중국 역사식으로 얘기하면은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하던 합종연횡,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들이 국익을 최대화하는 선상에서 노골적인 리얼리즘, 현실주의적 계산을 하자. 그러므로서 평화를 위태위태하나마 유지하자. 바로 이 개념이 국제 정치 선상에서의 두 번째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약육 강식 9,500년 동안,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약 500년 전에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 이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바뀌어요. 1차 대전이 터졌죠? 근데 1차 대전이 왜 터졌습니까? 밸런스 오브 파워가 그렇게 잘했다며. 밸런스 오브 파워라는 것이 간신히 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긴 하나, 반면 누군가 하나의 잘못 계산을 해갖고 삐끗해서 전쟁이 조금이라도 나기 시작한다면은 이쪽도 동맹이에요, 이쪽도 동맹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같이 쏠려 들어가는 것이 밸런스 오브 파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고요. 자,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간신히 끝납니다. 그러면서 벨사이
평화 협정을 맺죠. 이쪽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떡하니 한다는 말이 이제부터는 여러분 국제 질서를 법치주의에 의거해서 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한국도 거기 사절단을 보내고 그랬죠. 그 얘기도 잠깐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우리도 자기 결정권 하고 싶어요. 라고. 그리고 국가들만이 아니라 each individual, 개인들도 자유등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등등 아주 이상주의적인 아이디얼리즘을 주창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유럽의 정상들은 저 사람 무슨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어려 빠진 거야? 아니면 머저리야? 라고 거의 비웃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미국 때문에 전쟁을 간신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의 말을 무시를 못하고 그 기세를 타서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멋있게 미국으로 돌아옵니다마는 미국 상원이 도리어 우리 그런 국제연맹 같은 거 안 할 거야 하고 비준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것이 끝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러 냉전이 시작됐죠. 즉 자유민주 진영 대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이 시작된 것이죠. 그 후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의 목적은 뭡니까? 공산주의의 세계 지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수고고통이라 공산주의가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특히 구소련식 공산주의의 아예 헌법에 써 있던 거예요. 세계에 공산주의를 전파해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대빵 노릇은 당연히 소비에트 유니언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맞서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서는 전처럼 현실주의적인 국익 계산을 열심히 하면서도 공산주의에 맞서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상주의적인 개념들, 민주주의, 자유, 평등 등등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공존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패러다임이고 최근까지 지속이 됐었죠. 자, 2차 대전 이후 벌써 몇 년입니까? 70년 넘게 사용되어 오던 이 패러다임을 한 사람이 혼자서 얼떨결에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푸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요. 바로 여기에 Foreign Affairs Journal의 사설이 주창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 패러다임을 중간에 놓고 두 캠프로 갈라지고 있죠. 미국, 유럽, 일본 내지는 등등 거기에 공존하는 나라들, 그리고 저쪽에는 물론 러시아, maybe 중국, 그리고 maybe 이란 내지는 등등이요. 자,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용맹한 싸움을 보면서 열광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자유 없는 평화는 사양한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바로 전까지 있었던 문재인 정권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과는 아주 대조되는 얘기입니다. 중국, 북한 눈치 봐야죠.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의 자유 내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 위협해도 전쟁 안 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유 없는 평화도 평화 아닌가요? 라는 것이 그 진영의 논리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봐서 들어서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변에서 들리는 말로는 지난 정권의 일부에서는 정 필요하다 하면은 북한에 좀 종속이 되더라도 자유를 뺏기더라도 평화롭게 통일이 된다면 좋은 거 아닌가 하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을 한다 치면은 이 네 번째 패러다임 하에서는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